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시작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기사 작성법 강의를 맡게 된 SBS 안정식 기자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 좀 드리면요. 저는 1995년 11월에 기자로 입사를 해서 지금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출입하게 된 것도 한 2006년부터라서 15년 정도 통일부 출입하면서 북한 관련 기사 쓰고 있고요. 현재는 SBS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가 기사 작성법인데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뭐 문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기사가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글은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제가 이번 강의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사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개념을 기사라고 부르느냐라는 기사의 컨셉 정도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일반 글을 쓰는 것과 기사를 쓴다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강의의 목표는 달성됐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밑에 첨부 파일이 4개가 있을 거예요. 남북 합의서, 기사 1, 기사 2, 기사 3 해서 첨부 파일이 4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거 열어보세요, 저거 열어보세요 할 때 그때그때 맞춰서 열어보시는 게 좀 강의를 듣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강의의 제일 중요한 주제, 기사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기자 생활 25년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5년 지난 지금 입장에서도 뭘 기사라고 하는지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하면 딱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기사라는 개념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25년 지나서도 기사가 뭔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효과적인 설명 방식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들었던 문구인데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저는 이제 이게 기사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자, 개가 사람을 무는 건 흔한 일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도대체 개를 물었어? 얼마나 이 얼빵한 개면 사람한테 물렸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즉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라는 게 계속 개념, 컨셉이 바뀌어간다는 게 이제 저의 기자 생활 경험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95년에 입사를 해서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중후반만 하더라도 직계 좀비 속 살인,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폐륜 범죄죠. 이건 엄청난 기사입니다.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차치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일단은 무조건 가서 취재하고 적어도 저녁뉴스에 최소한 2-3꼭지를 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이제 직계 좀비속 살인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폐륜 범죄를 꼭 보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좀 사회적 인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모순된 현상이 응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인 의미가 있으면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보도를 안 하려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20년 전에 비해서 그런 폐륜 범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직계 좀비 속 살인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각박해지고 험악해졌다 이런 반증도 될 텐데 이거 자체도 일단 기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수 김광석 씨 아시나요? 사랑했지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게 저 때는 김광석 씨 엄청난 가수예요. 아마 요즘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알겠지만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김광석 노래하면 이제 정말 진짜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가수인데 이 김광석 씨가 자살을 했죠.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수습 몇 개월 했을 때인가요? 딱 사회부 야근하는 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살하고 나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또 기자들이 알게 되는데 약간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거의 새벽 무렵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쨌든 막 야간에 나가서 필요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아침 리포트에 다음날 아침 뉴스 리포트에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야근자가 이제 야근이 끝날 때쯤 하면 주간에 이제 당시 사회부장이랑 부장 사장들이 출근을 하죠. 근데 당시 제 생각에 김광석이 죽었으면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시대 엄청난 가수가 자살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녁 뉴스에 적어도 두세 곡지는 해야 된다. 이제 생각으로 선배한테 보고를 했고, 이제 그 선배가 출근한 사회부장한테, 김광석이 죽었답니다. 보고를 했는데, 사회부장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김광석이 유명한 가수인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저하고 너무 괴리가 느껴지니까, 아니, 김광석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김광석이 유명한 가수인가? 근데 이제 제 보고를 받아서 부장한테 보고를 해줬던 중간 연조로 보면, 부장과 저의 중간 단계에 있는, 선배도 김광석을 들어보긴 했는데 누군지 잘은 모르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선배가 소위 부장과 저 사이를 통역을 해주게 뭐였냐면 아마 그 배호라는 가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배호라는 가수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시절에 저희 그 당시 부장들이 젊고 노래를 좋아할 때 이렇게 조금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 중에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장이 그래? 그러면 저녁 뉴스에 하나 해야 되나? 뭐 해서 이제 아마 저녁 뉴스에 한 곡씩 정도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기사라는 거,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사람마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기사가 되지만 상대편한테는 기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라고 해서 하지만 4천만,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걸 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게임, 특히 남학생들은 게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의 원조 같은 게 뭡니까? 스타크래프트죠.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생겨난 게 제 기억으로 한 90년대 그것도 한 후반쯤 됐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부에 있지는 않았는데 사회부 기자가 스타크래프트를 발제를 했어요. 뉴스를 하자고. 이게 새로운 현상으로 게임이 이제 온라인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제가 입사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나 싶겠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입사하고 나서 인터넷이 이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생겨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인터넷 기반의 게임이 생겨서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사회적 트렌드를 보여주는 걸로 뉴스를 하자라고 누가 발제를 했는데 그 아이템이 방송되기까지 제 기억이 한 2, 3주가 걸렸어요. 왜 2, 3주가 걸렸냐? 이게 뉴스가 된다는 거를 데스크, 부장, 그리고 결국 국장까지 오케이를 해야 뉴스가 되는데 이거를 이해시키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장들, 저도 사실은 그런 인터넷 게임 세대가 아니다. 저 때는 이제 보면 어릴 때 오락실이라는 데를 가면 요새는 500원짜리 넣어야 되지만 그때 50원짜리 넣으면 50원짜리 넣고 그때 이제 하는 이런 게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부장이나 이 사람이 보면 야, 오락게임 하는 게 기사가 돼? 그거 애들 그냥 컴퓨터 돈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기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전과는 좀 다른 의미의 이런 거다. 그리고 이거를 직업으로 해서 무슨 프로게이머 이런 것도 생겨날 수가 있고 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 라는 거를 이해시키는데 그 한 2, 3주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즉, 기사라는 게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 2020년의 시대의 기사가 되는 게 또 내년, 내후년, 5년, 10년 뒤에는 기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라는 건 좌우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라는 정도의 컨셉은 갖고 가는데 이게 고정적인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기사를 자,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기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이 어쨌든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기사를 쓰려면 관심이 있는 데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은 건 어떻게 써도 봐요. 맞춤법이 맞든 틀리든 어떻게든지 보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어떤 현장의 취재를 갔다. 통일부 행사를 취재를 갔다. 이래서 그걸 기사를 쓰게 되면 그 취재를 간 소재 자체는 뭐 그렇게 썩 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자로서 기사를 쓴다는 건 한 발짝 더 나가서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즉, 이 기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쓸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13기 대학생 기자단인데 이 대학생 기자단 오늘 온라인 발대식 하는 걸 기사를 써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글은 이렇게 쓰겠죠. 자, 2020년 5월 15일 통일부 제13기 대학생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식수는 뭐 환영 인사와 1년간 기자단 활동 브리핑과 장관님 축하 영상이 있었고요. 1년 선배인 뭐 12기 기자단 활동 영상, 소감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13기 기자단의 자기소개 및 각오 영상이 플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기사 작성법과 카드뉴스 작성법 등의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은 모두 50명인데 뭐 남자 16명, 여자 3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3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금부터 1년 동안 통일부 행사라든가 통일이나 북한 관련 소재를 취재하면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가장 평이하게 글을 쓰는 거죠. 뭐 이것도 기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이 글을 얼마나 읽을까요? 어쨌든 이제 이게 인터넷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누가 클릭해서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관심을 갖고 볼 것이냐 라고 하면 큰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관계자들 볼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들이 대학생 기자단 한다는데 우리 딸이 대학생 기자단 한다는데 뭐 하지? 볼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들 내 친한 친구 걔가 이거 한다는데 뭐지?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써봅시다. 자,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보다 통일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제13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 결과 남자 16명, 여자 34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3기 기자단은 통일부가 뭐 모집단 몇 명으로 모집을 했는데 여자가 2배 이상 모집이 됐고 그래서 여학생들이 훨씬 높은 참여도 속에 1년간 기자활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3기 기자단은 2020년 5월 15일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일반적인 식수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뒤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식보다는 그래?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왜 그런가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쓰는데 그냥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관심이 가질 만한 소재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게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게 딱 좋은데 온라인이라서 약간 이렇게 더디게 갑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에 어쩌면 묘미일도 할 텐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요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라지 1 하고 그다음에 1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스몰 1번, 스몰 2번, 스몰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부 대학생 출범하면 뭐 온라인 발대식 하고 나서 대개는 이제 하면은 일시 장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식순 어떻게 된다. 주요 참석자
그리고 뭐 4번에 가서 남녀 인적 구성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쓰더라도. 근데 기사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구성 비율이 보니까 여자가 굉장히 높아 이번에. 그래서 이게 관심이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제목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그래서 이 포커스를 이쪽으로 확 끌어올려서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뭉뚱그려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기사라는 건 여러분이 대학 입시 공부하는 것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대학 입시 공부할 때는 뭐 구석에 있는 것도 빨간 줄 쳐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온라인 기사를 읽든 신문 기사를 읽든 그렇게 줄 쳐가면서 공부합니까? 관심 있는 것 좀 보고 아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갖는 지식, 이미지는 많아야 두세 개입니다. 아니면 하나. 그러니까 제목으로 뽑아서 확 메시지를 주는 이 정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가는 거를 그나마 끌어올려야 사람들이 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처럼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지 대해서 뭐 세세하게 해가지고 쫙 길게 쓴다.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이 잘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차라리 뭐 그리 길지 않게 쓰더라도 내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게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가 높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13기 기자단 남녀 비율, 남자 16명, 여자 34명이네요. 제가 세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사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자,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에 여자가 남자보다 배 이상 많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만 갖고 여자가 남자보다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쓰는 거는 굉장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적어도 그런 기사를 쓰려면 이 50명이 선발이 됐는데 지원자가 몇 명인지 지원자도 보니까 여자가 훨씬 많더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3기뿐만 아니라 12기, 11기, 10기에서 통일부에 기존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1기부터 12기까지 보니까 일단은 지원한 사람 자체가 여자들이 계속 많았다든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죠. 대학교에 이제 북한 관련 과목도 있잖아요. 이런데 이를테면 북한학계로 이런 데 가보니까 수강생 중에 여자들이 역시 계속 많다든가. 아니면 뭐 동아리들 있잖아요. 동아리에 뭐 통일이나 북한 관련 동아리 있는데 거기 멤버 구성들을 그래도 대표적인 동아리 몇 개를 찾아서 알아봤더니 거기에도 여자가 많다든가. 이런 정도의 취재를 한 다음에 모든 부문에서 되게 여자가 많다라고 쓰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 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쓰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단순히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구성이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이유로 여자 대학생이 남자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쓰는 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는 취재를 충분히 해야 돼요. 취재를.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걸 위해서 취재하는 건 뭡니까? 보고 듣고 물어보는 겁니다. 눈으로 열심히 보고 듣고 그다음에 모르면 관련된 사람한테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이게 이렇게 쓰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걸 앞에 끄집어내서 쓰자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 낚시 기사 아시죠? 딱 제목을 보고 이거 관심 있겠네 해서 들어가 보면 제목과 전혀 다른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낚시 기사를 쓰자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낚시 기사와 이게 이제 소위 주제를 잡는 기사의 주제를 잡는 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낚시 기사는 뭡니까? 제목과 본문이 따로 놀죠. 본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제목으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의 주제를 잡으라는 건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을 앞으로
꺼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내용을 꺼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성상에 있는 것 중에 꺼내서 낚시기사를 만들지 마라. 낚시기사도 사실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사니까. 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듣고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기사를 쓴다라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가 열렸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재하는 소재 중에 이게 그래도 관심이 가겠네 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리드로 잡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항상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다시 드리고요.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이제 여러분 실습을 한 기사를 보고 그 각 기사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은데 이제 온라인 발대식이다 보니까 첨부된 파일을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첨부된 4개의 파일 중에 남북 합의서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남북 합의서를 클릭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열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해서 2018년 10월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거기서 이런 공동보도문, 남북 간의 합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군사 분야 합의, 2번은 동서해선 철도, 그러니까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에 대한 합의고요. 3번은 남북 산림협력, 4번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5번은 체육 관련, 6번은 적십자회담,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는데, 지금부터 이걸 한번 열어보시고 기사를 쓰는데, 자,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합의서 중에 제일 관심이 있을만 하겠다라는 거를 제목으로 잡아서 그래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동영상 잠시 정지하시고 한번 기사를 다 써보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세요. 예, 이제 플레이 하시는 거니까 기사 써보신 거죠.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품평을 할 텐데 이게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없고 제가 이제 밑에 기사 1, 2, 3를 열어보면서 같이 볼 텐데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모델을 그냥 제시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에 기사 1 일단 클릭해서 열어보십시오. 자, 열어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기사 1은 이렇게 돼 있죠. 남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기사 1의 주제는 합의서 2번에 보면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이렇게 시작되는 이 2번 항목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관심 있겠다라고 해서 잡은 거죠. 자, 그러면 기사 1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에는 동해선, 서해선 되어 있는데 이른바 서해선이라는 게 서해선에 있는 철로니까 우리가 보통 경의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보면 일단 첫 줄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2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기로 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일단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거죠.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와 도로 현지 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합의서 2번에 있는 문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도 일단 이걸로 가는 겁니다. 경의선 철도 현지 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조사는 11월 초부터 시작되며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에 세 줄을 2번 합의문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내 기사의 주제로 잡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최대한 앞에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합의문 가지고만 썼는데 아까 취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취재를.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한테 좀 더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서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문장에 가면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이건 이제 1번 합의문 이게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문장 가면 이제 6번 합의문에 있는 적십자회담 관련 문구를 넣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제가 기사의 주제로 뽑은 2번 합의문을 가지고 갔고, 그 다음 번을 푸는 순서도 합의문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합의문 중에 그래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겠다라는 거를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푸는 겁니다. 머티리얼, 그 로 머티리얼 자체의 순서가 있더라도 기사를 쓸 때는 그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쓰는 기사는 철저하게 어떻게 쓰는 게 독자들한테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것이냐라는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뒷부분에 이제 올림픽 관련 체육 분야 관련 합의, 그리고 산림협력 분과회담, 보건의료 분과회담은 제가 한 문장에 다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일일이 따로 쓸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이 기사를 앞에 4-5문장 읽고 나면 관심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사실은 이제 붙여야 될 부분도 가는 거고요.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쓰면 앞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2018년 10월 15일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갖고 회담을 했다. 오늘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회의에서 이러저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행정적인 거, 누가 참가했고 이런 거는 독자 입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맨 뒤로 빼도 된다는 거예요. 자, 기사 1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사 2를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십시오. 자, 열어보시면,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쓰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첫 줄이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합의문 중에 1번 항목을 가지고 주제로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문장은 1번 항목으로 가는 거예요.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같죠.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도 토의할 예정이다. 역시 세 번째 문장까지 1번 합의문을 갖고 풀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 가서 다른 합의로 갔습니다. 즉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로 연결을 이제 뒤에 붙였는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까지 경의선 철도 부분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은 가급적 단문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쓰면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긴 한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을 2개로 나눠주는 게 좋다. 이런 정도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이산가족 관련 합의라든가 뒤에 스포츠 분야 합의, 산림, 보건의료 관련 합의 이런 것도 뒤에 붙인 겁니다. 3번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사 3번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십시오. 자, 3번은 열어보시면 이거는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잡아본 겁니다. 자, 3번 열어보시면 이번에는 적십자회담을 주제로 잡아봤어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협의할 적십자회담을 11월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 역시 이 안건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오늘 고위급 회담을 갖고 면회서복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 문제들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것을 기초로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관련돼서 적십자회담 관련 문장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 가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좀 풀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1번 합의, 군사 분야의 합의를 다섯 번째 문장으로 뺐죠. 즉, 자, 1, 2, 3번을 보시면 제가 주제를 3가지로 나눠서 썼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게 독자들한테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냐를 생각해서 쓰는 것이고, 다만 내가 이 주제를 잡겠다고 해서 쓰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재를 해서 가급적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제목도 그걸로 잡고, 그래야 이 제목을 보고 기사를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기사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대략 이제 강의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한 30여 분 됐을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런 겁니다. 기사는 일반 장문이어서는 안 된다. 일반 장문은 그냥 순서대로 글을 쭉 풀어주면 되지만 기사는 뭔가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꺼내서 그거를 제목부터 세일즈를 하고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첫 줄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걸 쓰면 독자들이 관심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잡아서 그거를 가지고 읽게 만드는 게 기사고 그걸 하는 게 기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기사를 쓰신다면 기자단 활동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의 카드뉴스 강의를 맡은 김명준 강사입니다. 이번에 카드뉴스 주제는 5월 2일자에 KBS 뉴스에 반영된 인터넷 방송을 하는 탈북민 유튜버를 소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팁과 그 다음에 테크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심플 카드뉴스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타이틀로서는 2020년 기대되는 탑6 탈북민 유튜버라는 것으로 정했고요. 컨텐츠는 각 유튜버 분들의 채널에 대한 간략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카드뉴스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타이틀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폰트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제가 쓸 폰트는 눈누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폰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순서는 우선 텍스트 편집부터 먼저 진행하고요. 텍스트 편집 다음에 이미지 편집을 같이 가미하고 마지막으로 도형을 써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2020년 기대되는 탈북민 유튜버 탑6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폰트는 에스코어 드림 9 블랙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72 폰트 정도로 정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 초안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집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탈북민 유튜버를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유튜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탑6라는 글자를 상단으로 올려서 기대되는 글자 옆에다가 붙여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텍스트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 유튜버라는 글자를 폰트를 크기를 올려줍니다. 적당하게 올려주고요. 사이즈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글자 폰트 조절만으로도 멋진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에서 탈북민 유튜버라는 글자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은 이처럼 탈북민 유튜버 글자 자체만 확대해서 키워서 보여주면은 좀 더 깔끔하고 돋보이는 그런 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탈북민 유튜버 글자 자체를 일정하게 키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편집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띄워주는 형태로 해서 탈북민 유튜버라는 글자를 딱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탈북민 유튜버라는 글자만 강조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자 중에서 유튜브라는 글자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이때부터는 좀 더 다른 기교를 써야 됩니다. 첫 번째 기교법은 유튜버라는 글자 자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는 글자 색깔을 지정할 때 분위기에 맞는 글자 색깔을 지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까만 글자에 빨간 색깔로 했을 때 좀 더 가독성 있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글자의 색깔,
색깔을 강약을 조절해서 좀 더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2020년 기대되는 탑6 탈부민까지의 글자를 한 단계 톤을 낮춰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란 글자는 좀 더 강조가 되고 나머지 글자는 약화되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하게 글자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폰트의 굵기를 가지고 조절하는 건데요. 탈부민 유튜브라는 텍스트 중에서 유튜브라는 글자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라는 글자 폰트의 사이즈를 크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사이즈 폰트를 글자 크기로서만 하시면 안 되고 에스코 드림 폰트처럼 각각의 글자 굵기를 지정되어 있는 폰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탈부민 유튜버 글자를 에스코 드림의 레귤러, 그 다음에 2020년 기대되는 탑6라는 글자를 레귤러 이렇게만 해줘도 유튜브라는 글자가 확실히 살아나고 탈부민이라는 글자는 좀 줄어들죠. 즉 강조할 글자는 강하게 보여주고 강조하지 않을 글자는 폰트의 굵기를 얇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폰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에스코 드림 폰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다 있는 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의 웹 폰트 중에서 노트 사인한 폰트가 1부터 11까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폰트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의 색깔 자체를 변화시켜서 강조할 글자는 그대로 두고 강조하지 않을 글자는 흐리게 해주는 겁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대되는 탑6 탈부민이란 글자는 색깔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를 낮추면은 확실히 유튜브란 글자가 좀 더 선명해 보이면서 잘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경 색깔이 있는 경우나 또는 흰색 바탕인데 오히려 반대로 강조하지 않을 글자 또는 글자 자체가 작은 글자들은 그대로 두고 핵심적인 단어들은 오히려 반대로 글자 사이즈를 얇게 해주면은 그것도 되게 돋보이는 그런 표지가 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부민 유튜브라는 글자를 두께를 훨씬 더 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기대되는 탑6 굵기는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보여지고 뒤에 색깔을 주었을 때도 더 돋보이게 되는데 색깔 같은 경우는 주제에 맞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어둡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쪽으로 두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배경 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단색 채우기 부분을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 색깔이 지정됐으면 채우기 없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자체를 흰색으로 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배경은 어두운데 글자 색깔은 하얗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게 되고요. 여기서 좀 더 유튜브란 글자를 강조하고 싶다면은 글자 색깔만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란 글자를 폰트 색깔에서 노란색으로 지정하시면은 좀 더 색깔이 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섞어서 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이번에 이 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유튜버 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단에는 이미지를 넣어주고 하단에는 타이틀인 텍스트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상단에 이미지를 골고루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룹핑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들고 와서 넣으신 다음에 그룹핑으로 이미지를 편집을 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배치를 왼쪽 상단의 끝점을 기준으로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즈를 줄여서 넣어주면 됩니다. Shift 키를 가지고 사이즈를 줄이는 이유는 정 사이즈를 줄여야만이 본래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사이즈 조절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사이즈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기존의 탈북민 유튜버라는 이런 폰트로 이런 텍스트를 방식으로 그대로 넣게 되면은 공간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두 줄로 된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사이즈와 위치만 조절해서 넣어줘도 멋진 표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사각형으로 넣게 되면은 좀 너무 딱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의 사이즈를 좀 바꿔서 좀 이쁘장하게 만들어서 넣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각의 이미지를 변형시킬 건데요. 서식 탭을 클릭을 해서 자르기를 클릭하시면은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기본 도형 중에 타1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클릭하시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이미지들이 다 동그랗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뜨게 되면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지를 하단에 배치하시고 텍스트를 상단에 배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미지를 하단으로 바꾸고 텍스트를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크기를 줄이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그냥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테두리가 좀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그룹핑을 해서 그림 서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선에서 시선을 주시고요. 시선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대신에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이모티콘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모티콘을 넣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아이콘 파인더라는 곳입니다. 외국 사이트인데요.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법 괜찮은 아이콘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맞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좌측 상단에 프리를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이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럴 경우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플랫 아이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각종 좋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모티콘들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티콘을 넣었을 때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플랫 아이콘에서 구했는데 유튜브라 검색을 하시면은 많이 나오는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을 때는 주의하실 것이 텍스트 크기를 너무 크게 하시면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크기를 좀 더 줄이시고 이미지 크기를 크게 키우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 이미지를 가운데에서 약간 하단으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너무 밑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텍스트를 넣어 주시는데 텍스트를 약간만 내리셔서 배치를 하시면은 두 줄로 된 타이틀,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콘에서 마치 웹툰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미지를 완전하게 확대해서 키운 경우는 텍스트를 좀 더 위로 올려서 배치를 하시면은 적당한 밸런스가 맞게끔 적당한 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드호스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잘 만든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네일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대학네일은 카드호스를 잘 만드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카드호스를 만들었던 페이지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네일의 아주 굉장한 장점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서 웹툰 방식으로 넣고 그 웹툰 방식으로 넣은 것들이 지금 유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같이 웹툰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학네일은 카드호스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가로형, 세로형, 바둑판 형식을 골고루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줄 카드호스를 잘 만드는 곳은 처음처럼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처음처럼 페이지는 카드호스를 한 장짜리로 해서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센스 있는 멘트와 이미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 센스 있는 멘트가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일으켜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처음처럼의 이런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서 만든 곳이 어디냐면은 충주시입니다. 충주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카드뉴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던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인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사실 인사이트는 대학생분들한테는 크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카드뉴스 자체의 주제나 그다음에 형식은 굉장히 잘 만든 곳입니다. 인사이트의 카드뉴스의 특징은 인스타그램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장의 사진에다가 카드뉴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좌측 하단에 배치하고 각각의 장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인사이트의 전략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인사이트 방식으로 카드뉴스를 만드는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인스타그램의 카드뉴스는 스브스 뉴스입니다. 스브스 뉴스의 특징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카드뉴스 표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질감을 없앤 것입니다. 인사이트의 스타일과 동일하면서 폰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합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스브스 뉴스는 유튜브에 영상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카드뉴스를 올리는 쪽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카드뉴스를 만들 때 한 개를 만든 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동시에 올리는 쪽이 많으신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맞게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에 맞게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에 맞게끔 거기에 최적화된 사이즈와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보는 사람도 편하고 제작자는 좀 힘들겠지만은 카드뉴스를 접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또는 보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카드뉴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텍스트와 이미지 통해서 간단하게 카드뉴스를 만드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드뉴스를 잘 만드는 총 5군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드뉴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